네, 장시간 세 분 발표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중부대학교 이주원입니다. 네. 이미 앞서 저희들 토론자들 또 발표자들에 대한 소개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별도로 소개를 해서 시간을 또 좀 세이브하는 차원에서 그걸 생략하고요. 각자 이제 진행하시는 대로 각자 토론자께서는 자신을 발표하시고 토론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5분 정도 저희들 포럼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또 원장님이 이제 또 새로 부임하셔서 처음 맞이하는 포럼이기도 하고 많은 직원분들께 또 업무 보고를 막 받으시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오늘 포럼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포럼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장복진 본부장님, 그다음 우리 또 송재현 실장님, 그리고 김태정 박사님 준비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관계자들 외에도 우리 두 분의 수자원학회 원로 교수님, 원로 회원님 계시고요. 또 전임 회장님도 오시고, 그만큼 이제 또 우리 이상호 회장님도 늦게까지 또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보면 그만큼 수자원 조사기술원에 대한 관심도, 애착,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이 오늘 행사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해 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럼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포럼이라는 건 저희들이 다 알지만 어떤 특정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의견 또 상대방의 의견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과의 차이점을 확인을 하고 그 접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포럼에 선정된 주제는 수자원 데이터의 활용인데요. 사실은 그거 외에도 하나의 목적이 더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목적은 수자원 데이터를 이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벌써 우리 수자원 포럼이 운영된 지 3년 차인데요. 1년 차는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았고요. 2차년도 작년도에는요. 저희들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수자원 조사기술원의 위상 정립입니다. 그 당시 이제 수자원 조사기술원의 탄생부터 지금에 있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좀 논의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사실 오늘 주제는 수자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수자원 조사기술원의 위상은 앞서도 여러분들이 발표에도 말씀을 하셨고 축사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올랐었습니다. 저희들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업계에 계신 분들이 수자원 분야의 공공기관을 들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K-워터, 두 번째로 떠오르는 곳이 KI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근데 지금은 그 자리에 한 축을 수자원 조사기술원, KIHS가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앞으로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에 데이터 활용 이런 것들은 지금 앞서 세 분이 발표를 하셨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고 특히 오늘 발표를 하시면서 신임 원장님이 지금 3일째 됐지만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업무 보고를 받으시지만 오늘 아마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외부인들이 보는 수자원 조사 기술원은 어떤가 그런 걸 많이 또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 보고 하실 때 좀 신경 써서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 정도로 하고 주제 발표가 오늘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이제 앞서 제일 먼저 하신 정승권 박사님은 이제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의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자료를 우리들이 늘 익숙했는데 이제는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고 어떻게 줘야 될 수자원 조사 사실 이제 생산과 관리가 조금 분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수자원 조사 기술원은 생산에 굉장히 이제 포커싱이 돼 있는데 역시 어떤 걸 생산을 더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를 좀 다뤄봤고요. 권연환 교수님은 또 재미있는 걸 했습니다. 키워드 분석을 해서 저 데이터를 생산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쉽게 쓸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 어떤 클래시파이 하는 방법들이라든가 또 최근에 논문과 연계해서 좀 보여주셨고 이계하 교수님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무려 200억이나 되는 연구비를 한꺼번에 수자원 조사 기술원에서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네, 하여튼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토론자 네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분께서 한번 재미있게 오늘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발전 방안과 또 우리 수자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갖고
많은 의견들을 좀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제가 잘 조절을 하고요. 끝나고 나서 청취자분들께도 시청자분들께도 또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쭉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발표하시고 소개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이신재입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발표 참 잘 들었습니다. 좀 새롭게 들렸고요. 우리가 기술원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아까 우리 이주영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다음 주부터 업무 보고가 있는데 단순하게 좀 보고를 할까 했는데 오늘 제안해 주신 것들 많이 반영해가지고 향후에 우리 기술원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좀 포함해서 원장님께 좀 보고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 기술원에서도 그동안에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요자 조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좀 너무 지금 오늘 발표자를 보니까 너무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산해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해서 설문지를 좀 작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어떤 다층화되고 좀 체계적으로 실제 일반 국민이 됐든 또는 이 자료를 활용하는 전문가가 됐든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좀 생산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 기술원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국가기관이나 또는 학계에 계시는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 저희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결정이나 연구나 기술 개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응용된 정보를 저희가 좀 수요를 좀 파악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수자원 기초자료 활용 현황 및 미래 발전 방안 개념에서 첫 페이지에 권현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물순환이라고 하면 그냥 강우, 수위, 유량 이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했는데 이제 USGS에서 어떤 물수지 개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을 물수란이라는 확대 개념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도 우리도 이제 단순하게 하천에서 유량이나 유사량 조사뿐만 아니라 이런 물수지 개념에서 좀 확장해서 자료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논문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강우, 유량, 하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런 논문 건수들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좀 분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를 좀 제가 언뜻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문조사나 수자원 조사 자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지 못해서 이런 논문이나 연구에서 좀 활용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정보를 좀 생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외국 국외 사이트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기술원에서도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부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다양하게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법정교육 개념으로 주로 좀 하고 있는데, 법정교육 외에도 이제 학생들이거나 또는 실무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1월 중순에 이제 ADCP 기술협력 워크숍이라는 그런 워크숍을 저희가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다른 어떤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수자원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수문조사 선진화 방안인데, 이기하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원래는 저희 기술원을 이기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3년부터 법정 기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국가 정책상 어떤 후순위로 밀리고 여러 여건상 한계가 있어서
전 단기간으로 이제 지정하는 것으로 이게 법 개정이 돼서 지금 기술원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제안해 주신 것처럼 수자원법에 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서 저희 기술원이 뭐 여법을 확장한다기보다는 국가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법정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저희 국가 차원에서 많은 역할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법적인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좀 법정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 과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기술원 이건데,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기획과제가 되고 아마 내년도에 이게 발주가 될 것 같은데, 저희 기술원의 지금 인력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R&D 과제를 어떻게, 당연히 기술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참여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R&D 과제에 좀 참여를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즘에 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수문 자료의 양적인 부분에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양적인 부분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정확도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최근에 이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가적으로 2024년부터 AI 홍수 예보를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양적인 부분 또 품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서 그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강홍수에서 수자원정보센터 원인승입니다. 이신대 본부장님은 이제 기술원 입장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서 좀 저희 통제소 쪽이나 이런 쪽도 좀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승권 실장님이 거기 발표 자료에 조그맣게 해서 정의가 써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시 데이터를 연구자 또는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한다는 게 정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사실 AI 정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정형 정보를 정형화시키는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수문조사도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뭐 우리 강우 수위 이렇게 하는 거는 일정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걸 물리 센서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의 오차를, 아주 조그만 오차를 가지고 특정 포인트 위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데, 요새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소셜 센서라고도 하고 휴먼 센서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소셜 미디어를 위해서 이제 정보를 올리거나 또는 사진, 동영상을 올렸을 때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해서 그걸 자료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대신 이제 단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위가 뭐 1cm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분석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큰 범위가 될 수 있고, 또는 이게 텍스트로 올라왔을 때는 개인별로 감정들이 표현돼 있어서 똑같은 현상을 봐도 사람마다 표현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정형화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물리 센서들을 전국에 무한대로 깔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나 뭘로 봐도 그렇고 비시를 봐도 안 나오는데, 우리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좀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향들을 보면 CCTV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이제 동네에 있는 동네에 그런 일반적으로 있는 CCTV도 있고, 국가하청 같은 경우 이제 환경부에서 한 8,000개 정도가 설치되는데, 국가하청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CCTV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사진 형태도 있고, 그런데 이 CCTV가 사실은 우리가 계측기들은 값이 나오는데 실제 눈으로 확인을 못 하는데, CCTV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 확인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하는 수문조사에 적극 좀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향후에는 수문조사에 어떻게 포함시켜서 어떤 형태로 쓸 수 있게 규정화하고 매뉴얼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정보 아까 같이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그걸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가뭄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역적으로 좀 제한도 되고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게 체감형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얼핏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가 가뭄이 오면 왜 물량으로만 표현할까? 만약에 수질이나 뭐 녹조나 이런 쪽하고 환경부 업무이긴 하지만 하천의 어떤 상태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거기에 있는 주변 분들이 받는 영향을 좀 표현하는 방법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얼핏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홍수 쪽에서 보면 이건 기존에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홍수가 하천에 뭐 주의보든 경보든 이렇게 해서 위험하다는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 활용성에서 문제를 보면 사실은 도로 정보 주는 게 훨씬 활용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로 상태가 뭐 운행하기 어렵다. 그러면 하천보다 사람들은 차를 해서 운행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서 도로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게 어차피 하천이나 도로나 선적인 개념인데 훨씬 더 국민한테 다가올 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좀 별도로 좀 생각하는 게 있고 최근에 저희 과기부 쪽에서 뭐 이런 홍수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서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 홍수 특보 지점에 반경 3km 안에 들어가면 내비에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아마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좀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좀 앞으로는 좀 방향성이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기하 교수님이 수문조사 기본계획을 말씀하셔서 좀 뜨끔은 한데 사실 수문조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좀 크게 많이 수립돼서 그 계획 대비 이렇게 달성이 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아마 내년에는 29년까지 한 계획이 달성될 것 같아요. 수위가. 그러니까 내년에 수위 관측수를 258개를 만드는데 그 29년까지 포함된 그 전량 다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제도 제가 수원정보센터에 있지만 그 예보통제과 입장에서 보면 내년에 258개를 만들어야 돼서 그 부분은 막 기술원한테 지금 협조도 많이 구하고 있고 실제 저희 이제 홍수나 물 관리하는 때는 관측소가 한 700개에서 900개로 늘거든요. 그래서 지방하천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실제 물 관리할 때는 이제 관측소가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도시 침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도시 침수 저희 도림천 이렇게 사고 나고 했을 때는 도시 침수가 굉장히 이슈가 돼서 굉장히 엄청 많이 이렇게 막 할 것 같았는데 실제 지금은 저기 오송이나 이렇게 상황 보면 단지 침수보다는 사실 하천 범람이 훨씬 피해가 커서 범람 쪽에 많이 하는 저희 뭐 AI 홍수예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하는데 내년에 그 도시 침수에 관련된 조금 기본 계획 성향의 어떤 좀 걸 좀 수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하수관거나 도로 침수계 같은 경우는 그 하수도 쪽에서 많이 일부 하고 있었고, 근데 그거 잘 보니까 이제 설치 규정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일단은 저기 수문조사 이거 관련해서 수문조사 영역 쪽에 좀 포함시켜서 이런 부분의 규정들을 좀 재정비하려고 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문조사의 기존에 빠져 있었던 아까 같이 이제 CCTV나 아까 저희 전자파 표면 요소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규정상에 굉장히 막 이렇게 어떻게 쓰고 이런 규정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첨단기기 위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하는데 조금, 정비하도록 좀 해서 좀 그러니까 체계화를 시켜서 관리도 하고 뭐 설치 이런 데 좀 기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김진수 입법조사관입니다. 기술원이 하는 업무는 수자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물관리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국책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굉장히 세 분 발제자분들
분들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또 일부 숙제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국회에서 필요한 업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권 실장님께서 이제 수요자 맞춤형 정보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전문가 분야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필요한 그 다양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에는 물론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지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이제 수자원 정보 항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로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기술 수준을 오히려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또 추가로 뭐 개발해야 되는 기술이라든지 도입해야 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의 의견을 받는 뭐 그런 절차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변화하고 이제 통합물 관리 추진 이후에도 조금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초 자료는 예전하고 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는 요번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조침수 방지법 제정에 따라서 이제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조사가 안 돼 있고요. 뭐 이를 비롯해서 통합물 관리의 지속적인 추진 또는 효과 분석을 위한 수량 수질 분야의 통합 관측, 가뭄 대비 지역별 용수 배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생공농 분야별 뭐 용수 사용량이라든지 가뭄 현황 이런 좀 맞춤형 수자원 정보 생산 또는 분석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기술원 혼자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기관 간 뭐 MOU 체계를 통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수자원 정보는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데는 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특히 공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민간에 빠르게 전파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강남에서 홍수가 발생했을 때도 내비게이션은 침수된 도로로 계속 그 주행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다음 날 버스를 탔는데 그 도로가 침수돼서 정비를 하고 있어서 막혔는데도 글로 내비가 안내를 해서 버스 기사님이 한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과 이게 공공의 정보 간 고류가 조금 아직 쉽지 않다. 뭐 그런 측면에서 기술원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현환 교수님께서 이제 수자원 기초자료 활용 현황 및 뭐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물순환에 따른 수자원 기초자료의 범위가 이제 자연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와 산업화에 따라 수자원의 개발 이용이 고도화되면서 현재는 인공계까지 개념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현행 물관리기원법과 이제 수자원법은 물순환을 자연계 물순환으로 한정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등 지자체 조례에서는 물순환의 범위를 인공계까지 확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행 법률도 좀 그거에 따라서 물순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물순환 과정의 전 주기를 고려한 현실적인 통합물 관리, 건전한 물순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계하 교수님께서 이제 국가수문조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지금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술원의 법적 위상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기존의 수자원법 제정 당시에 지적되었던 사항들 있잖아요. 민간의 업역하고의 구분, 그와 더불어 이제 기술원의 업무와 관련된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 간의 업무 분장에 대한 합의가 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도침법하고 이제 물환경 촉진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이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좀 그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당초에는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 공동법령으로 제정이 추진되었지만 이제 행안부가 반대해서 행안부는 빠지고 지금 현재는 환경부 단독 소관의 법률로 제정이 되었지만
도시 홍수를 예방하고 물순환을 촉진하는 것은 단순히 그 환경부 혼자 추진해서는 당연히 뭐 정책 그 효과가 한계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행안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상의 풍수해 종합 정비 계획이라든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 그리고 국토부의 국계법상의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든지 도시공원법들 간의 그 사업 간의 연계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원의 역할이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침법하고 물순환 촉진법 외에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소관 법률은 아니고요. 기상청하고 해수부 공동 소관 법률인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기상청장이 구축 운영하는 기후변화 관측망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 관측망에 분명히 이제 기술원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여하는 방향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석입니다. 뭐 회사 이름이 좀 깁니다만 뭐 간략하게 저희 진흥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R&D 관리 전문 기관입니다. 예전에 지금 현재도 뭐 국토부 산하에 있습니다만은 수자원 분야가 국토부 그러니까 환경부 이관 전에는 저희 쪽에서 이제 수자원 분야의 R&D를 총괄 담당했던 그런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저도 전공이 이 수자원 담당이다 보니까 수자원 분야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이 회사에 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부로 수자원 사업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약 한 15년 정도 수자원 분야의 R&D를 뭐 실무적으로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00년 초반 정도에 뭐 국토부에서 최초로 수자원 분야의 도시 침수와 관련된 연구단부터 사업단 규모인 1000억이 넘어가는 해수 담수화 사업단 뭐 이런 정도까지 약 15년 정도 수자원 쪽의 R&D 관리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로 이제 수자원 분야가 넘어간다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교수님들은 넘어가기 전까지는 자주 배웠던 것 같은데 넘어가고 나서는 자주 못 뵙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시원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동안 같은 분야에 이렇게 공통 업역을 가지고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가게 되니까 좀 객관적인 마음으로 삼자적인 마음으로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KIHS와 관계된 업무를 뭐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한 3가지 정도로 고민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정 실장님 이야기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수자원 콘텐츠 관련된 분야에 어떻게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신 그런 현장의 경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수자원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이고 특히 관리를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과연 연구하시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고 관심 있는 데이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이 수자원 정보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발표 중에 누가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도시 침수가 몇 센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천 홍수위가 몇 센치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KIHS에서 관리하는 이 수자원 데이터, 생산 관리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좀 전문가와 용과 일반 국민용으로 좀 나눠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나
일반 국민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용자의 수요를 좀 적극적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수요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권 교수님 발표하신 이 데이터의 생산과 관리 활용에 대해 가지고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KIHS가 어떤 수자원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주체에서 소비하고 거래하는 주체로의 그 역할 전환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생산만 하고 관리만 해서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일반 국민이나 산업적으로 소비를 시키고 또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게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거래와 소비의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업역도 넓어질 것이고 할 일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 전환을 해외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꼭 저희가 수자원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을 바탕으로 한 다른 상업적인 가치 제고를 위한 역할도 한번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경북대 이 교수님이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특히 국회에 계실 때 추진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많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뭐 R&D 관리, 그러니까 뭐 사업은 일반 재정 사업은 아닙니다만 R&D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또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R&D 쪽의 관점에서 KIHS가 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을 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자원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인력 중심이나 어떤 데이터 수집 중심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의 사회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런 개념에서 이제 인력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그리고 자동화된 무인화된 기술 중심으로 좀 넘어가서 더 이상 인력 소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함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뭐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사회가 빅데이터라든지 AI 기술 중심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의사결정에 그러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회가 다가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KIHS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KIHS가 지금 현재로는 아마 국내 데이터 수자원 데이터 수집 관리 중심에서 많이 역할을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국가와의 수자원 데이터 교류를 통해 가지고 KIHS가 한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 기관이 아닌 세계적인 또 세계에서 한국의 KIHS의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전문기관의 위상을 높일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제 교류 협력에도 좀 주도적인 역할, 수자원 분야의 수자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한 가지 전철로 오니까 한 시간 정도 이상 타고 왔는데 고민을 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KIHS와의 경쟁자는 누구일까? 또 KIHS는 누구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앞으로의 기관 발전을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과연 KIHS 앞서
우리나라 물 관리의 뭐 3대 축이 KIHS를 포함해서 K워터, 건기연 이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세 군데일까요? 저는 KIHS의 경쟁자는 그 두 군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외적으로는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보와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는 그걸 소비하고 거래하는 주체라는 입장에서 보면 카카오가 일반 택시 회사에 뛰어들어서 택시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로 변모할지를 과연 몇 년 전에는 누가 알았을까요? 그냥 단순 포털을 제공하고 인터넷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택시 회사의 주도권을 잡는 그런 역할을 KIHS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역할 또는 경쟁자 대상을 누구를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에 이 기관의 위상도 역할도 많이 바뀌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들과 키워드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한 30분 정도 토론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저희들이 좀 논의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분의 발언자들, 그다음 이제 세 분의 발표자들이 혹시 네 분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하실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죠. 데이터에서 정보에서 지식,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에 과연 KIHS가 담당하는 곳이 어딘가. 오늘 발표 제목을, 여기 포럼 제목을 보시면 데이터라고 이렇게 딱 국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과연 KIHS의 명분은, 설립 명분, 운영 목적은 데이터만을 관리하는 것인가? 그리고 정보는 누가 하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때 정보와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엔 원 내에서도 그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보화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외국 사람들은 외국에는 정보화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보면 정보고 데이터면, 우리나라는 제가 지능화 정보화 기본법에 보면은 사실 정보화에 대한 용어가 정립이 돼 있긴 있는데 거기에 영어를 뭘로 해놓고 있냐면은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타이제이션이 과연 정보화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수자원 조사 기술원이기 때문에 조사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대 그 조사가 데이터냐 정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역량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지금 사실은 경쟁자가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 경쟁을 하기 싫어서 경쟁자가 생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기획을 할 때도 수자원 정보 부분에 기획을 하면서 IBM, 한국 IBM입니다. 한국 IBM 네이버하고도 한번 연락을 해봤거든요. 근데 별로 원치 않더라고요. 이 공공기관 데이터에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이 시장 점유를 하고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저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역할, 그리고 경쟁자를 어디다 설정을 할 것인가. 사실 경쟁자가 있어야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기술원의 몫이기도 하고, 지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타겟의 설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단순히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고, 물론 이제 홍수통제소가 이제 정보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홍수통제소하고의 또 위상관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역시 그건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가 하고, 또 홍수, 가뭄 피해가 났을 때 조사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조사 기술원이기 때문에 홍수 피해 조사, 가뭄 피해 조사, 또 가뭄 영향 조사, 이런 것들도 아직 지금 법제화가 돼 있을 뿐 실제로 누가 주체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거든요. 또 하나, 아까 중요한 얘기지만 국제협력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만으로 남을 것이냐는 거죠. 수자원 조사 기술원이 국제협력 능력을 좀 키울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국제 표준을 만든다든가 조사에, 또는 국제화의 매뉴얼에 앞장선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선다면 아마 더 큰 기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렇게 같이 한 4가지 정도 되는 거죠. 그 데이터와 정보, 그다음 역할의 확대,
네, 국제 협력, 그다음 경쟁자의 설정 이런 것들을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여기 아마 기술원의 연구원님들, 그다음 박사님들 많이 계실 거고 외부 기관도 계실 거고 그런데요. 한번 별다른 형식 없이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세 분 발제자님들 혹시 뭐 그런 지금 여기 토론자 네 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먼저 하고 플로우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시죠. 네. 여기. 정 박사님 얘기 듣고 제가 플로어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은 지금 이종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 네 가지가 제 발표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교수님들의 발표에 대한 의견들 주신 거에 좀 종합판인 것 같은데, 실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이 데이터 관점에서 과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로 끝나고, 그것들을 정보화하는 과정들.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무슨 정보 시스템, 무슨 정보 관리 시스템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정보들을 지식화하고 그 지식화가 결국은 행동 결정의 소스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그런 데이터의 관점인 건데, 제가 발표드린 거하고도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수자원조사 기술은 아까 패널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하게 수자원조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에서 그 데이터를 소개하고 거래하는 것까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데이터가 정보화되고 지식화될 수 있는 것까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역할이 수자원조사 기술원이 해주실 앞으로 미래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역할까지 이어서 갔는데요. 그리고 경쟁자는 실은 제 생각에는 짧은 시간 동안 생각했을 때 수자원조사 기술원의 경쟁자는 수자원조사 기술원 자체가 먼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의 어떤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있지만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업무 롤에 국한되지 않고 이 수집 조사하는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2023년보다 더 나아진 24년에 수자원조사 기술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경쟁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국제협력 쪽은 아까 권현환 교수님이 워터ML 2.0을 얘기해 주셨는데 실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수자원 조사 자료 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필요를 느낄 때 어디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실은 이 국제협력 관련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자원조사 기술원이 먼저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소개와도 연관이 되는데 이 워터ML 이 표준화된 데이터 표준에 맞춰서 실은 조사하시는 자료들을 계속 워터ML 통해서 올려놓으면 전 세계의 많은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이 데이터의 공유 차원을 좀 국제적으로도 확장을 시켜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10분 이내로 방청석에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마이크 옮겨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신분 밝히시고 의견 주시면 여기에 김정건 박사님. 잘 들립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동 엔지니어링에서 수자원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곤 부사장입니다. 전에 수자원공사 K워터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에 근무하면서 주로 해외 사업 쪽으로 이제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심포지엄 자리에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도 획득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세 분 발표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참고로 저는 지금 필리핀 판판가강유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와미스하고 유량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3년짜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프로젝트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다 응용할 부분이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됐고요. 우리 첫 번째 발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관리 부분,
또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신 유사 자료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도 절실하게 느끼고, 특히 우리 이기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는 다양한 어떤 KHS에 대한 기초 근거를 마련하셨고, 향후에도 또 발전 방향을 말씀하셨고요.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면은, 특히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유량 조사를 하거나 할 때 뭐 HQ 하나 작성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천이 뭐 단단면, 복단면 여러 가지 복합단면이 있는데 데이터 그냥 가지고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웹 기반이나 기타 웹 기반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된다고 그러면은 해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김승 단장님도 계시는데, 사실 저도 프론티어 사업을 꼭 참여를 했지만 그 프론티어 사업이 이제 많은 결실을 맺었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과제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형을 정말로 가지고 가서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정말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동남아 가니까 주로 마이크로 베이징이나 뭐 기타 다른 모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하고 한국에서 다소 개발한 부분들, 또 미국형 모형들, 이런 부분들을 짜집기해서 사실은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KIHS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해외 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KIHS 자체가 그 해외 사업의 어떤 모델이 되지 않나, 해외 사업. 사실 뭐 필리핀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뭐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관별로 다 다르게 하고 있고,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정보 관리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KIH에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정보 획득을 위한 기기 관리, 또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 특히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가 요즘에 해외 사업을 하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유역 조사, 그 다음에 기기 설치 부분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강우 자료, 수의 자료, 유속계 이런 자료 들어가는데, 그 자료, 기기를 가지고 가는데 그 나라에 가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KH에서 우리 해외 사업으로 나가는 그러한 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모아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우리 김국일 고문님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일입니다. 오늘 이 수자원조사연구원의 이런 그 발표회를 가지고 이걸 보고서 사실은 과거에 하천유량 조사사업단이라고 생겼었죠. 생기고 지금 현재 기구가 상당히 커져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까도 이 새로 부임하신 이영기 원장님하고 인사도 나눴지만 이 상당히 그 위상도 높아지고 기구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한두 가지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초년 학교 나와서 초년병에 처음부터 홍수량 측정이나 유량 조사에 직접 제가 관여를 했어요. 옛날에 수자원공사 입사를 했을 때 그때 금강유역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홍수량도 측정을 하고 많이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유량 측정이라는 게 평상시에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홍수 때는 정말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유량조사 사업단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조사를 많이 해서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기를 이거는 개인 회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조사 기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해서 그걸 많이 강조를 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AI 시대라고 봅니다.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러려면 빅데이터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하천에 대해서는 강우 데이터나 수위 데이터 외에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면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그러면 하도가 많이 10년 사이에 하도가 많이 변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상 변동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상 변동 조사는 큰 홍수 직전 직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되는데,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하상 변동 상황을 우리가 항상 그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 이것이 지금 이 조사원에서 상당히 앞으로 많이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토사라는 게 이 상류역부터 이것이 부유사나 소리사 형태로 이제 내려오면서 상당히 뭐한데, 최근에는 그 식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토성에 따라서 상당히 이것이 양상이 이제 다양화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렵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하천에 유격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유격화가 그냥 모래가 쌓여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식생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유황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얽히는데, 그래서 지금 유격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긴 말씀을 드리긴 뭐하고, 일단 이 유사량 조사 관계, 하상 변동이라든지 이 관계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와서 뭐 토속류라든지 이런 피해도 지금 많고요. 이 때문에 많은데, 아까 끝에 발표하신 이기아 교수께서 발표하셨나요? 프랑스 ILSTEA인가요? 여기서 자료 그걸 이제 발표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배드로드만 그렇게 소류사에 대해서만 하는데, 사실 우리는 정확히 하천을 분석하려면, 유사 특성을 분석하려면 워실로드, 즉 부유사니, 그다음에 식생,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계도 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프랑스가 되든 어디 되든 외국 그걸 벤치마킹 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유사 조사들도 충분히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잠깐 이신재 본부장님이 그 조사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잠깐 설명을 한 1, 2분 안에 잠깐만 설명. 고문님께서 말씀해주신 하상변동 조사는 지금 그러니까 환경부 하천계획과에서 뭐 전국 하천은 아니지만 우선 기획으로 해서 아마 올해 발주가 될 거고, 내후년까지 좀 과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어떤 하상변동 조사의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전국적으로 좀 확대돼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저희 기술원도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아마 공개 입찰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저희가 참여하려고 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량 조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이제 25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계획 대비 보면 많이 작은 부분인데, 어쨌거나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하상 변동 조사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사량 조사도 하상 변동 조사와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류사 조사는 아시겠지만 홍수 때 하상 바닥에 굴러가는 소류사를 측정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사는 못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유사 측정을 하고 하상토 재료를 가지고 총유사량을 산정하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류사 부분도 차츰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기술 개발을 해서 향후에는 좀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강 하류 수리 실험을 할 때 제가 추정을 하려고 유사량 계산, 하상 변동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본
일본에서는 공식에 꽤 있어요. 주로 서류사, 왜냐하면 일본은 금융체이 많기 때문에 그 부유사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서류사에 의한 그 공식 유도를 한 게 일본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견식이라고 해서 토목연구소, 일본 토목연구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잘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기 때문에 그걸 해서 이 사상변동 추정하고 유사랑 공식을 써서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정말 그 공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우리 원장님께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상호 회장님께도 또 혹시 네, 마지막에 두 분 좀 미리 준비 좀 해주시고 일단 한 세 분 정도 더 의견을 봤는데 네, 윤병만 수자원학회 전임 회장님 정확히 전전 회장님이십니다. 네. 전전은 아니고요. 전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주식회사 하이드로 쌤에 근무하고 있는 윤병만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수자원 조사기술원이라는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크게 보면은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그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하천 유량 데이터를 알고 싶다. 그럼 환경부 그 관리하는 하천 유량은 예를 들어서 수자원 조사 기술원 가야 되고 소하천 자료는 행안부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곤란하지 않냐. 국가 데이터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수자원 쪽에서 이 유량과 유사량의 데이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죠. 이건 국가가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별로 관리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유량조사는 왜 합니까? 그럼 유량조사를 왜 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대답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조사는 왜 합니까? 모든 통계의 기본이 되고 인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 정책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수자원 그 조사도 마찬가지죠. 유량조사, 유사량조사를 왜 합니까? 유량조사, 유사량조사 이런 거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가 수자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또 홍수 재해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가 각 부서에서 각기 관리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수자원 조사기술원에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환경부겠지만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만 딴 데서 딴 데이터들도 위임을 받아서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럼 어떤 데이터를 할 건가 하는 거는 이제 오늘 이 주제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수자원과 관련돼서 어떤 데이터를 서비스해야 될 건가는 이제 많이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좀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데이터를 생산하는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량, 유사량이면 유량, 유사량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량 데이터를 만든 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전부 제각기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하는 기준 가지고 하면 10cms 나오는 유량이 딴 데서 하면 7cms, 6cms 나오면 데이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 수자원 조사기술원에서
꼭 좀 해줬으면 좋은 게 유랑조사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만들어달라. 그 다음에 품질 기준을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게 조금 이제 노력이 부족해 보여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측정 가이드라인도 뭐냐면 이 측정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다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맞는 그런 거를 우리가 또 하고 또 이 가이드라인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첨단 측정 장비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첨단 측정 장비들이 기준이 없으면 그것으로 잰 데이터가 공식 자료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증, 그러니까 첨단 측정, 새롭게 개발되어 나오는 첨단 측정 장비들에 대한 인증 이런 것들도 좀 맡아줘야 되지 않냐. 대표적으로 뭐 ADCP나 또 전자파 표면 유속계, 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영상 유속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죠. 국가에서.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 그래도 그 국가에서 인증을 안 되면 못 쓰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품질 관리예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라는 게 지금 현재 모든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모든 측정 데이터는 불확도를 같이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확도, uncertainty라고 얘기하는데 measurement uncertainty예요. 그러니까 측정 불확도를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새롭게 개발되는 첨단 장비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장비에 대한 불확도는 계산하는 방법이 또 다 달리 개발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큰 거대한 담론으로 수자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무슨 데이터가 필요할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품질을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생산해낼 건가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수자원 조사 기술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본연의 임무에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 교수님은 뭐 연구와 현업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는 분산된 데이터의 부처별 관리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나고요. 제가 보기에 요거는 우리 원 센터장님이 조금 답변을 좀 잠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첨단 측정 이제 점점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표준화 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수자원 조사 기술원이 또 다른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불확실도의 산정 이런 같이 가는 거겠죠 첨단 장비.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장 본부장님이 조금 좀 답변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하시죠. 네. 잠깐 이거는 왜냐면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장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장비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수문조사 관련 규정들을 좀 정비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가장 큰 요인이 교수님 말씀하신 ADCP, 전자파, 영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규정이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 있지 않아요. 저희 이제 환경부대 규정 중에서 최근에 이제 장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검증이나 이런 걸 하게 돼 있는데 검증 체계도 없어서 그 부분 이제 규정들 정비하는 부분을 좀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특수하게 개발된 부분 아마 교수님 한번 모시고 그런 관련 사항들 그런 것들은 좀 조사해서 저희 아까 수문조사 관련 업무 규정 그리고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자료 부분은 저희도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환경부 자체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규정들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맞춰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 이제 수문조사 쪽에 포함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지자체들이나 이렇게 있는 수위를 계측하거나 이런 장비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포함하는,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규정들을 따르거나 또는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특수 목적도 있는 장비들은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도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기는 했지만 최대한 빨리 그 현재 어떤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첨단 측정에 대한 인증 부분이나 불확도 부분은 그 원유성 센터장님께서 답변한 걸로 거의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기술원 입장에서 이제 첨단 측정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 작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첨단 측정 장비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그것을 만드는 거는 저희들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첨단 측정 장비가 나오면 저희가 기존 측정 지점에 그 시범적으로 투입하면서 기존에 검증된 측정 방법과 병행을 한 1, 2년 정도 해가지고 믿을 수 있고 불확도를 산정할 수 있는 뭐 논문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불확도를 제시할 수 있었을 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같은 거 지금 활용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첨단 장비에 대한 측정 가이드라인이나 저희 매뉴얼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개선되고 있는데 뭐 즉시 이거 하기에는 좀 사용자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영상 측정 부분도 올해 아마 그 시범적으로 이 검증 측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아마 저희 영상 측정 부분도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재 본부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뭐 K 테스트베드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K 테스트베드 참여 기관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뭐 영상 유속계에 대한 검증도 들어와 있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K 테스트베드에서 뭐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뭐 이거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가 차원, 저희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성능 인증을 좀 확실히 공인할 수 있는 체계로 좀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 계시지만 센터장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관련 규정이나 기준 개정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좀 기술원하고 센터랑 같이 유량조사 매뉴얼이, 수문조사 매뉴얼이 지금 2004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센터랑 같이 저희가 새로 영상이든지 기타 뭐 새로운 첨단 장비 저희가 포함해서 매뉴얼을 좀 작성을 하고 있고, 아마 센터에서 그 매뉴얼 좀 초안은 만들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전문가들 좀 모시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면 그래도 이제 최근에 도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분 정도 더, 네. 앞에, 여기, 마이크, 네. 지금 논의된 내용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신분 밝혀주시고. 예. 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그 첨단인프라실의 노영신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첨단 장비 관련해서 그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이 수문조사 부분에서 이제 수문조사 그 선진화 5개년 계획하면서 이제 첨단 장비들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자동유량 측정 시설이라는 게 저희 이제 수문조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 첨단 장비 도입에 이제 시초로 도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가장 그 초반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자동유량 측정 시설의 자료에 대한 어떤 공인 체계나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처음에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2007년도에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공인 체계에 들어온 거는 한 2011년 정도야 돼서야 이제 비로소 그 자료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돼서 이제 그 결국에는 자료 제공에 대한 공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어떤 첨단화 부분, 지금 이제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고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불확도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정립이 돼야지만 사실은 그 기기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자료로서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유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샘플러 방식이 아니라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돼서 그런 R&D가 진행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 기술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자료들이 그 활용성이라든지 이제 실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매뉴얼, 가이드라인, 지침, 그 다음에 불확도와 같은 품질 관리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것들 지금 그 R&D로 계획되어 있는 그 미래 변화 대응 그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사업에서도 지금 이제 유량하고 유사량이 그 15개 과제 중에 이제 수문조사가 파트로 이제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어떤 첨단 장비들에 대한 어떤 개선, 기준,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그리고 불확도, 그리고 이제 유사 측정하고 관련해서도 이제 기존에 진행됐던 어떤 개발된 기술에 대한 좀 개선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실용화를 염두에 두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과제가 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제들을 진행하면서 지금 논의되었던 그 수자원 조사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그 과제에서 좀 많이 진행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뒤에 김승 박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명예연구원 김승입니다.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 업무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자산을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하천 자료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유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14년째네요. 제가 세계 기상기구 아시아 지역 제가 수문수자원 실무그룹 체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14년 동안 해외 수문수자원 실무자들과 1년이면 너댓 번씩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모두 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공무원이어야 되죠. 기상청 전부 공무원입니다. 기상청 직원이 1,100명이 넘거든요. 근데 한국만 이상하게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 공공기관, 전문기관, 그래가지고 전문기관 지정도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만 아시아 지역에서 이상한 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 또 그 환경부의 하천운영과 모두 다 수문조사 담당자가 있거든요. 뭐 보면은 뭐 수문조사 총괄 뭐 이렇게들 돼 있는데 기껏해야 1~2명이에요. 1~2명이 그걸 뭐 총괄한다고 그러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업무는 KIHS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옥상옥을 막 둘 일이 아니라 이미 그 2007년에 생겼죠, 아마. 그 15년 정도의 경험과 지금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은 수문조사 업무를 다 넘겨줘야죠. 넘겨주고 그 위에서는 이게 잘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죠. 지금 그 역할 분담이 그 애매하게 돼 있고 뒤치다거리만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KIHS가 아직도 자리도 못 잡고 그 위상을 못 찾는 거예요. 정부에 강하게 요청을 해서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 공무원 조직화해라. 그리고 그런 옥상옥은 필요 없다. 우리한테 자율권을 주고 해서 제대로 기관을 운영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약하게 뭐 법 조금 개정해가지고 이걸 차차 이걸 개선해 나가겠다. 이건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 두 번째는 KIHS는 서비스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가 있죠. 우선 수요자가 누구인가? 수요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뭐 수요자 맞춤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요자 지자체, 수공, 농진, 정부 뭐 많이 있죠. 회사들, 뭐 대학, 연구기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뭐를 원하는가를 파악을 해서 우선은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윤병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량이죠. 유량이 가장 기본이죠. 근데 지금 그 제가 자료를 쓰려고 보면은 한국은 상류에 그 다 큰 저수지들이 다 있고 취수 배수가 많아가지고 유량 자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물 관리자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현황도 중요하지만 예측이 중요하거든요. 예측 없이 관리를 할 방법이 없죠. 관리한다는 게 결국 예보를 갖고 관리를 하는 건데 예보가 제공이 안 되죠. 지금 뭐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자 뭐 정상, 다음 한 달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거 달랑 그 한자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다른 외국 기관을 들어가면은 다 오늘을 기점으로 나우 캐스팅이 다 그 예보가 됐어요. 한국이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죠. 충분히 예보를 갖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예보를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왜 못하냐면은 그걸 하려면은 우선 자연 유량 자료가 있어야 돼요. 유출이 있고 그걸 저수를 하고 취수하고 배수하고 이렇게 인위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뭘 하려면은 이 인위적 영향을 다 배제시킨 자연 유량을 하루하루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걸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간 그걸 주장을 해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유출 모델링도 엉터리고 예보도 할 수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KIHS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누가 그걸 써서 물 관리도 발전시키고 그럴 텐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이 꿈을 갖고 있는데 우선은 제 생각에는 기본에 충실하는 게 유량 자료를 자연 유량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하루하루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제공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다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IHS가 좀 그 법적 위상을 확실하게 찾고 그렇게 미국 USGS보다 좀 더 나은 이런 기관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뭐 쓴소리, 단소리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KIHS뿐만이 아니라 홍수통제소, 환경부까지도 귀를 담아야 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 답변은 마무리에 우리 원장님이 조금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수자원학회 이상호 회장님 잠깐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이영규 원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혹시 부족한 거는 또 저희들이 다음번 토론회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한 사항 말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량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업용 저수지는 여전히 그것도 일부 저수지만 수위만 관측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런데 혹시 환경부나 또는 기술원에서 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유입량을 획득하는 거죠. 마련하는 일을 시범 사업으로 하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궁금함을
여쭤봅니다. 어디에 얘기해도 답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네. 하여튼 농업용 저수지 부분은 다음번에 농업용 전문가를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고. 네, 장시간 고생하셨고 우리 원장님 오늘 장시간 끝까지 또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첫 번째 포럼했는데 뭐 평소 이제 갖고 있던 생각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또 여러 또 전문가분들 의견 들으니까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기술원이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 기술원이 공공기관인데 우리 공익을 위해서 우리 기술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명칭에서도 그러고 수자원 조사기술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자원이라는 개념은 이걸 만약에 경제학자 제가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자원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게 한정된 자원이라는 겁니다. 이거 갖고 한정된 자원을 갖고 나와서 반드시 나와서 경제학자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과연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느냐, 니네 물의 사용이 적절히 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슈는 이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성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뒤에 플로어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하기에는 기존의 인문사회적인 어떤 한계점은 둘째치고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기술적으로 나누게 제가 무실장 할 때도 좀 많이 놀랬던 게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물수지 분석이 예를 들면 뭐 전기 생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비했을 때 같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해요. 기초적인 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댐에서 물을 계약 물량만큼 나가는 게 과연 그게 밑에 가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한강물은 철철 넘치는데 왜 물은 더 댐에선 더 줄 물이 없는 건지 이거 답변을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수지가 안 돼 있는데 그만큼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원의 역할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는데 기여해야 된다. 정책적인.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고 해석하는데 우리가 좀 기여해야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존재 이유는 위기사항 대응입니다. 물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원의 역할은 그 위기사항에 닿았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하고 자연환경 보호할 때 우리 원에 그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의 물론 정확성 문제도 있고 하지만 실시간이냐라는 것이 가장 저희한테는 제가 정책 담당자들한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요새 제가 환경공학 하시는 분들한테도 가끔 만나면 그 교수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옛날에 환경공학 맥칼퍼 애들이 나온 책 갖고는 저희 환경 문제, 정수장 문제조차 해결할 수가 없어요. 초파리 하나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IT나 ICT, 뭐 AI 아니면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 하다못해 LCA까지 이게 같이 결합이 안 되면 사소한 문제 하나 해결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이 홍수나 가뭄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문제, 그 위기상황 대응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 문제, 자원의 효율성 문제와 위기상황 대응에 대해서 이 기술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원이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데이터 문제, 정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 문제가 꼭 나와요. 이거 꼭 뭐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근데 저는 가장 정확한 값은 하느님밖에 모른다. 이 정확한 값은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값의 정확한 값은 누구도 알 수 없는데 다만 우리 기술원이 해야 될 건 뭐냐? 재현성이다. 이 재현성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관성. 같은 유사한 현상에 대해서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그 일관성. 이것을 저희는
배가 시켜나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저희가 정말 계측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료의 해석이라든가 분석, 가공, 그다음에 그 보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저희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인력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계에 봉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하고 조금 더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밖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나눠서 업무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현장에서 조사하는 거는 그럼 단순한 테크니션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조사하는 능력에서는 현장을 알아야지만이 개선책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기의 계측기기, 뭐 보트라든가 뭐 이런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강점으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커져야 되는데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같이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사소한 거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원유승 센터장님 말씀드린 CCTV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km 정도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CCTV에 관한 것도 저희가 좀 이 상황 파악하고 하는데 CCTV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하수 처리장하고 그 하천하고의 연계 문제,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하수 처리장의 홍수와 그 방류 문제에 대한 산식과 하천의 그 홍수 대응 산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물실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관심을 갖뒀던 건 뭐 워딩이 두 가지였습니다. 실시간 통합 데이터, 통합 관리하고 물의 새로운 가치란 물의 새로운 가치 여러 가지를 좀 강조를 했었는데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조사 기술원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혜안 교수님, 네, 우리 수자원학교 원로 회원님이신데요. 예,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자원학교 이상호 회장님께서 농업용수 문제인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18,000개 저수지가 지금 소용은 이제 폐쇄되고 그래서 17,000개를 농어촌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500만 톤 이상은 그 공급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대중 정부 때 물값을 농조연합회 3개 기간 통폐합하면서 없애버렸어요. 그걸 제가 강력히 주장했단 말이야. 없애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소형 저수지에 대해서 물값을 안 받으니까 기록이 없는 거예요. 물만 대주고 물값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환경부나 혹은 행안부 그리고 농림축산부가 합력해서 농업용수 문제를 같이 제도화권으로 같이 할 경우에는 지금 그 농업용수에 대한 그 관계 용수량을 측정할 수 있고 데이터화해서 또 홍수라든가 가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그 4대강 사업 때에 뚝높이 사업으로 107개를 했어요. 107개 저수지를 해서 저수 용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단독으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같이 행안부나 또 환경부가 협력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33억 톤 물의 절반인 159억 톤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농업 분야의 또 전문가시라 또 잠깐 답변을 해주셨고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가 좋은 장소도 빌리고 또 많은 분들 오시고 그런데 아주 숨어서 고생한 두 분이 저 뒤에 있습니다. 김태정 박사님하고 우리 신지혜 박사님 박수 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장소를 잘 빌려주시고 이제 오가나이즈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늦게까지 또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참여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 발표자분, 토론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KIH 후반기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